네, 이번에는 논술 학원과 논술 강사를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유의사항별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논술이라는 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논술 학원이나 논술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들이 남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입은 대입 나름대로 또 뭐 만만치 않고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붙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이나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들이 명확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술, 이런 논술학원, 이런 논술 강사를 주의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3가지 항목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대입 논술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편입 논술은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게 한 3분의 1 정도 그 기간이 이제 좀 더 줄어든다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논술 학원의 역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논술 학원이 좀 괜찮고 이런 논술 강사가 좀 괜찮다, 이제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정립이 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논술 강사나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저도 논술을 뭐 한 15년 이상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 뭐 심지어 일주일만 배웠는데도 합격하는 수강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좀 의외의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 단기간 합격하는 학생이 제가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그 수강생 스스로 본인이 논술 시험에 잘 맞게끔 본인이 지금까지 뭔가 몸에 체화가 돼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특수한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논술을 좀 중장기간 꾸준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합격하는 게 높은데, 실제 논술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이걸 단기간에 많은 수강생들을 수강하게 해서 또 그 중에 또 한두 명 합격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도 논술을 합격시켰다라고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이라도 좀 양심이 있는 학원이나 강사라고 한다면 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이 단언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을 좀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논술 상담 하시는 분이 우리 학원은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은 좀 약간 문제를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만의 합격 비법을 알려주겠다. 합격 비법. 뭐 그래가지고 요즘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논술 강사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뭐 무슨 법, 그다음 무슨 이론 해가지고 이러한 비법이나 자기가 만든 이론에 대입만 하면 저절로 논술이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비법이나 어떤 이론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논술이 그렇게 어떤 틀이나 어떤 법칙처럼 딱딱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논술 강사들이 굉장히 좀 자기만족적인 형태로 논술에 대해서 수험생들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이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논술 강사들이 하는 거는 다 틀렸고 본인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이러한 비법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강사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제 강의를 강조하는 논술 강사는, 요즘에는 이런 강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창기 논술,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칠판에 어떤 그 논술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빼곡하게 이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설명을 해주고 본인은 이제 그걸 자세히 아니까 그러는데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겠죠. 그 어떤 특정 전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강의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식적인 면을 얻어가는 건 있지만 실전에서 논술 문제 푸는 데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배경 지식의 유무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배경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해서 그걸 나름대로 활용 능력 혹은 응용 능력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도 이런 강사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뭐 주변에 얘기 들으면 이런 강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강사를 뽑을 때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주제 강의를 했던 적도 좀 오래전인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지금 논술 학원을 다니고 있고 논술 강사한테 논술을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 강의를 강조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지도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본인이 잘못 학원을 선택했다, 강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이 첨삭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100번 말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무조건 첨삭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학원은 첨삭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밖에 안 해주는데 우리는 뭐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얘기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 논술 이 첨삭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거짓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제대로 된 첨삭을 한다고 한다면은 본첨삭과 재첨삭 이 두 번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1대1로 그 과외식으로 한 명만 붙잡고 한다면은 그나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또 논술 강사가 한 학생한테 그렇게 첨삭을 많이 해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첨삭의 수가 많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느 특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서는 내가 첨삭을 수강생이 원하는 만큼 무조건 많이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거의 입에 발린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수강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돈을 낸다고 수강료를 낸다고 한다면은 첨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첨삭이라는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질적으로 제대로 된 첨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무조건 대면 첨삭을 하면은 또 수험생들은 그 대면 첨삭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면을 하는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대면 첨삭을 하게 되면 10분 이상은 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클래스에 10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한 명당 10분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10분 이상은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한 2명을 놔두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학원에서 수강생 2명을 놔두고 논술 강사를 쓴다는 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첨삭의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대면 첨삭을 한다. 이 자체가 크게 뭔가 홍보 수단으로 할 만한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장되게 했을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꼭 대면 첨삭뿐만 아니라 온라인 첨삭도 있을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첨삭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이 넘게 우편 첨삭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길은 열어져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강사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10분이라는 그 한정 틀에서 한다는 것은 대면 첨삭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면 첨삭은 1대1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사전 첨삭,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가 실제 저희 학원에 올 수 없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우편 첨삭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자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합격자만 공개하는 사람. 이거는 뭐 학원이라든가 논술 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격자만 좀 강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일반 다른 시험과 다르게 논술 시험은 합격자보다도 훨씬 뭐가 더 많습니까? 불합격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저 학원에서 합격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논술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불합격자가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나름대로 불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좀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합격자에 대한 나름대로 진실성이 좀 더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합격하고 이런 애들은 불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비교를 해주는 게 나은 거지. 실제 논술 상담하러 가면은 뭐 합격자 자료만 그냥 뭉탱이로 뭐 보여주고 그러는데, 실제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있는 학원이나 강사라고 한다면 좀 더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논술 경력 10년 이하의 강사.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뭐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논술 실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타 과목하고 다르게 논술 과목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논술은 오랜 기간 강사로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일반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은 중간중간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가 어떤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 주기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논술로 유명했던 강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논술 시장에서 사라진 강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한 2, 3년 반짝 좀 뭔가 실력이 좀 나타나다가 그 뒤로부터는 갑자기 합격률이 확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강생들로부터 굉장히 또 클레임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논술을 한 10년 이상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극복하고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합격률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은 강사 입장에서는 잘하냐 못하냐 보다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본인의 역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강사는 오랜 기간 살아남은 강사가 실력이 있는 강사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좀 다른 과목과 좀 다른 이러한 논술 강사의 특징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논술 경력이 10년 이상 하기가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철학 국어 중심의 스펙을 자랑하는 논술 강사를 하고,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국어 논술 학원이라고 있죠. 국어하고 논술을 같이 하는 학원. 저는 여기에 나가는 논술 강사 같은 경우는 저는 논술 강사라고 인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논술 강사를 채용을 할 때도 다른 곳에서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첨삭평가원에 와가지고 논술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제가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들도 국어하고 논술하고 거의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국어 논술하고 있는데 거기서 논술을 배운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좀 피해야 될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느 학원에서는 국어 가르치고 어느 학원에서는 논술 가르치고, 현강에서는 국어 가르치고 인강에서는 뭐 논술 가르치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철학과 출신들이 논술 강사로 굉장히 많다. 이제 이거는 예전에 한 10년, 15년 논술 초창기 시절에는 논술 이꼴 철학이다 해가지고 철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반짝 철학과 출신들이 논술학원을 점령을 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퇴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격률이 많이 그만큼 떨어졌던 이유도 있을 뿐더러 논술 시험의 문제 유형 자체가 기존의 초창기에는 철학적인 어떤 주제라든가 제시문이 조금 많았는데 그 뒤로는 철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시문 중에 하나씩은 그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철학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철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현실성과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입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철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퇴출도 많이 됐고, 그 다음 요즘에는 뭐 실제 논술학원 원장들이 철학과 출신들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 역사가 좀 짧은 편입학원에서는 이러한 철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느 특정 원장들은 철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면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철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논술하고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최근 논술은 철학과는 나름대로 좀 뭔가 거리가 먼 유형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자들이 논술의 현재 유형과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입 같은 경우 지금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뭐 철학과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수강생들이나 전체적으로 논술에 대한 나름대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잘못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철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오래된 대입 논술 이 과정을 갖다가 겪어본 바로는 편입에서는 약간 이러한 어느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좀 문제는 있다.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논술은 뭐 국어다. 논술은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10년 전, 15년 전에 논술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강사. 이것도 지금은 뭐 거의 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학생들 말 들어보면 가끔씩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10년 전, 15년 전에 갑자기 뭐 대학원 석박사 출신들이 대부분 이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라고 하는 강사 출신들이 석사, 박사, 대학원 논문을 작성했던 경험을 삼아가지고 갑자기 논술계에 뛰어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예전 10년, 15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근데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뭐다? 논제 명확한 답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러한 강사들은 뭐다? 논술 시험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 배우는 논설문 작성과 이걸 갖다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들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답안이 뭐 한 250자, 뭐 400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250자를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혹가다 우리가 논술 강사들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은 어떻게 쓰고 본론은 어떻게 쓰고 결론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15년 전에 강사 스타일이 지금 현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쓴다면 솔직히 강사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9번째, 항상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자랑하는 논술 강사. 뭐 이거는 뭐 의외로 많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자기 학원, 그 다음에 또 강사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의 합격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태반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최고의 합격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반면에 이렇게 또 안타깝게 떨어진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진 수강생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학생들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합격한 학생을 갖다가 홍보수단으로 삼는다는 건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이제 저는 좀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논술은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각 학원이나 강사들이 다 합격했다고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정원에 거의 한 5배 정도 합격생이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허황되게 본인이 나름대로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 강의에서도. 꼭 논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학원에 상담을 갔는데 무조건 자기 학원이 최고의 합격률이다 라고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의 홍보 자랑만 늘어놓을 경우에는 그런 학원들은 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과목과 다르게 논술에서 너무나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믿는 학생들도 요즘은 별로 없겠죠. 특히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정도 되는데 편입학원 상담하러 가가지고 뭐 우리가 최고의 합격률이다, 무조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발린 소리에 넘어갈 대학생들은 없겠죠. 뭐 고3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으로서 올바르게 어떤 학원이나 강사를 선택할 때 정보에 대해서 그런 홍보식의 정보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수강생 많은 학원보다 소수 과외 시기. 이것도 약간 반대 개념인데, 어떤 학원들은 또 학원생이 많다는 걸 또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어떤 데는 또 과외식으로 정말 우리는 한두 명은 못하겠죠. 수입이 유지가 안 되니까. 한 4명을 넘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논술은 너무 인원수가 또 적게 되면 그 답안을 수강생들한테 비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 일반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이 소수라는 말에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논술은 무조건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아주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약간 잘 판단해서 1대1 과외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선전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물론 1대1로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만큼 또 비용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러한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첨삭이라든가 아니면 그 첨삭이 즉석 첨삭인지 사전 첨삭인지, 첨삭은 강사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또 첨삭 강사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 인강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프리패스. 뭐 예를 들면 6개월치 혹은 1년치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뭐 50만원, 100만원을 뭐 수강료를 깎아준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인강에만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현강에서도 이런 프리패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형적인 뭐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프리패스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의 1년간을 여기다 맡겨야 되는데, 실제 논술양간을 하다 보게 되면은 본인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굉장히 곤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라던가 이런 경우는 인강으로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혹은 모든 인강 과목을 다 통틀어서 했을 때 프리패스, 그런 건 의미가 있겠지만, 논술이라는 이 특수한 과목까지 프리패스를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한꺼번에 좀 돈을 갖다가 좀 벌려고 하는 학원이나 논술 강사의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리패스가 조금 더 싸다는 의미로 인식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상 좀 너무 논술 과목에다 좀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좀 약간 치졸한 마케팅 방법이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세분화가 곧 전문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학별 세분화, 뭐 간혹가다 학원이나 강사들 중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연대반 따로, 그 다음에 성균관대반 따로,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반 따로, 이렇게 하고, 편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우수한 수험생들만 모아가지고 연대 고대반을 따로, 그 다음에 경희대반 따로 하고, 전적대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좀 낮은 클래스, 그 다음에 성대나 서강대 이쪽 라인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클래스,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세분화가 좀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논술이란 건 그 수강생의 나름대로 스펙이 좋다고 해서 논술을 더 잘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논술 보는 대학의 레벨이 높다고 해서 논술 문제가 더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논술 레벨이 낮는데도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화라든가 이런 전문화를 갖다 강조하면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그럴싸하고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학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 우리는 인문과 사회를 갖다가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얼핏 봐서는 인문과 사회를 갖다 나누어서 한다는 거는 나는 인문을 지원하니까 인문반에 들어가고, 나는 사회를 지원하니까 사회계열을 지원하니까 사회반에 들어가고, 이런 뭔가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연세대 입학처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매 해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면사고형의 논술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인문이어도 사회과학 계열의 제시문이 반드시 포함되고 사회 계열에서도 반드시 인문의 제시문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인문이고 전체적인 주제가 사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타이틀만 빼게 되면 이게 인문 문제인지 사회 문제를 모를 정도로 연세대는 이 두 개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학원들 중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인문은 인문반, 사회는 사회만. 이 말은 인문 수험생은 사회 논술 문제를 안 풀고 사회계열 수험생은 인문 논술 문제를 안 푼다는 건데 이거는 대학 입학처에서 강조하는 항상 입학처장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인문 수험생도 사회 문제를 푸시고 사회계열 수험생도 인문 문제를 푸시라 했는데 그 상대방의 좋은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어떤 좀 과장되고 포장시켜서 수험생들에게 좀 뭔가 나름대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입이나 편입이나 인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책에서도 인문과 사회 문제를 같이 제가 다 엮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문도 사회 문제를 풀고 사회도 인문 문제를 풀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학교에서 대학 입학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세분화 전문화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입 논술에 해당되는 건데요. 간혹가다 강사들이나 아니면 학원 측에서 편입 논술은 대학생들이 보고 대입 논술은 고3 재수생들이 보기 때문에 편입 논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힘들다. 그래서 대입 논술과 뭔가는 다른 편입 논술만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혹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강조하는 이러한 논술 강사나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는 정보를 좀 왜곡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제 편입 논술이 대입 논술보다 더 쉽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문제가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는 둘 다 비슷한데 대입 논술은 뭐다? 아웃풋. 즉 글의 질이 고3이나 재수생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고 대신 편입 논술은 뭐야? 문제가 더 쉽다고 하더라도 결과물 최소한 대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나름대로 논술에 대한 답안의 질을 갖다 요구한다. 이게 다른 거지. 뭐 무조건 편입 논술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뭐 성인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 논술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오히려 대입 논술보다 더 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쉽다고 해서 답안을 더 쉽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레벨만큼의 아웃풋을 중요시하는 거지. 무조건 편입 논술이 대입 논술보다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논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13가지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줬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이라는 거는 합격자가 있는 반면에 그 합격자보다 더 많은 다수의 불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합격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냉철하게 좀 비교를 해줄 수 있는 학원과 강사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잘 써도 떨어질 수 있고 못 썼는데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걸 뭐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는 학원이거나 혹은 강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수험생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학원이나 강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